정말 미안해, 다들. 우리 삼식이가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맨날 멍하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가족들 앞에서 쓸모없는 삼식이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규, 올해 63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15평 원룸 베란다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 34평 아파트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40년 전 23세 나는 철강회사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리던 최루가스 냄새, 전투경찰들이 방패를 든 채 서 있던 거리.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자라고. 퇴직한 지 이제 8개월째입니다. 작년 11월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 마치 앞으로 올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퇴직 후 두 번째 맞는 달,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났고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제 내 시간이구나 했죠. 골프도 배우고 싶고 언젠가 꿈꿔왔던 유럽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은 어떨까? 그런 소소한 꿈들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내 소영이는 제가 집에 있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12월 어느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소영이가 빨래를 널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퇴직하면 자꾸 집에 있으려 하더라. 참 답답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며 거의 집에 없었던 저를 이제는 집에 있다고 싫어하다니.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집 안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32살 아들 민수와 29살 딸 지혜는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지만 결혼은 미루고 부모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뭐 할 계획이야?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민수와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가족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골프라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소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골프? 돈은 누가 대는데? 연습비, 레슨비, 라운딩비 계산해 봤어? 그 말에 아이들까지 맞아 아빠.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할 때 아니야? 라고 거들었습니다. 3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소영이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건네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시댁과의 갈등, 저는 항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4월 초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쓸쓸할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벚꽃 구경이라도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데 소영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무슨 여유야? 당신 나이에 벚꽃 구경이 뭐 그리 중요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까지 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소영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요즘 집에서 노시는 게 너무 답답해서요. 뭔가 일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그래,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영규야. 너 뭐라도 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효자 노릇하며 부모님과 처가,
시댁 모두를 챙겨온 제가 이제는 식구들 앞에서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6월 첫 주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장모님 팔순 잔치 준비 모임이었는데 장인어른, 처남, 처제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집 안이 답답했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남이 저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뭘 말이야? 라고 되물었더니 소영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맨날 딴청만 피우네. 지금 팔순 잔치 비용을 누가 얼마씩 낼지 얘기하고 있었잖아. 귀도 안 들려. 아니면 관심이 없어.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정말 미안해, 다들. 우리 삼식이가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맨날 멍하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참,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런 건가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가족들 앞에서 쓸모없는 삼식이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도 평생 고생한 사위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구부정해진 어깨, 힘없는 눈빛. 저 자신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영이는 설거지를 하며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정말 창피했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어떡해.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40년 전 결혼할 때 소영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저는 가족을 지켜냈죠. 아이들 학비, 집 장만, 어머니 병원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쉬고 싶다고 제 취미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40년 동안 저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골프 한번 가자고 해도 돈 아끼자며 말렸고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해도 가족이 우선이지라며 포기하게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재산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동산부터 34평 아파트 시세가 6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절반이면 3억 1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고 개인연금과 연금보험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행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8천만 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 계산해보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물론 지금처럼 넓은 집에서는 살 수 없지만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나가서 원룸들을 알아봤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깔끔한 원룸이 전세 1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관리비 포함해서 월 60만 원 정도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어제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 듣고 확실히 깨달았어.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그냥 피곤한 동거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7월 한 달 동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소영이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저만큼이나 피곤했나 봅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아파트와 예금을 반반 나누고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저도 제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죠.
이사 짐을 정리하며 40년간의 추억들을 훑어봤습니다. 결혼 앨범, 아이들 어릴 때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 중에서 20년 전 가족여행 사진을 보니 그때만 해도 우리가 참 행복해 보였어요. 소영이도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아이들도 해맑게 웃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 원룸이지만 깔끔하고 채광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첫 주는 정말 서툴렀어요. 빨래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요리는 더더욱 못했죠. 첫날 밤 라면을 끓여 먹는데 너무 짜게 끓여서 절반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9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용돈벌이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 소개로 택시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루 8시간 정도 운전하면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처음 택시를 운전하던 날 첫 손님이 젊은 직장인 남성이었어요. 아저씨,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라고 답했더니 대단하시네요. 새로운 도전이라니?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참 기뻤습니다. 10월,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왜 갑자기 기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첫 수업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도 계시고 60대 후반 할머니도 계셨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타를 배우면서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주회도 하고 가끔 등산도 같이 가요. 40년간 회사 사람들 외에는 거의 사귀지 못했던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11월부터는 헬스장도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는 몸 쓰는 일이 많아서 자연히 운동이 됐는데 나이 들어서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처음엔 15분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한 달 후에는 30분도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60대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규 씨,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깨도 펴지고 눈빛도 살아 있었죠. 12월 첫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집에서 소영이 눈치를 보며 지냈는데 올해는 혼자서도 따뜻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타 동호회에서 작은 연주회를 했습니다. 제가 연습한 아름다운 강산을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60년 넘게 살면서 제 연주를 듣고 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며 돈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64세가 된 첫날,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일출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도 새로운 아침을 맞은 것 같았어요. 1월 말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 이혼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2월 어느 날 길에서 소영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소영이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젊어 보이네. 저도 대답했죠. 당신도 편해 보여.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사랑보다 각자의 평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새 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네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혼자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벚꽃들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기타 친구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즉석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봄날은 간다를 연주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주더라고요. 한 아이가 박수를 치며 할아버지 잘한다 고 소리쳤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택시 일도 재미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워요. 어제는 20대 청년이 아저씨는 참 행복해 보이세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거든요.
헬스장에서 만난 형님들과는 다음 달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히말라야는 아니지만 지리산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지금 이 순간 베란다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연두색 새싹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봄이 오면 항상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어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목소리가 참 밝아졌네요. 새로운 일들 하시면서 즐거우시죠? 아들이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 기뻤어요. 지혜도 가끔 문자를 보내며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라고 말해줍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다가 63세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시간을 온전히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넉넉하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자유들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가끔 옛날 동료들을 만나면 영규야, 이혼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형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이 뭐였는지.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저녁을 먹을 때 40년 동안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보다는 자유롭고 평안한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만나는 중년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드릴 때 그분들 얼굴에 희망이 스며드는 게 보여요. 다음 주에는 기타 실력이 늘어서 동호회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연주할 예정인데 연습하면서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대에게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40년 동안 남들에게만 주던 사랑을 이제는 저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퇴직 후 집에서 무시당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감히 이혼을 권하거나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자존감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성취들을 통해 다시 제 자신을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 기타 코드를 제대로 잡았을 때, 처음 택시로 하루 목표 수입을 달성했을 때, 헬스장에서 처음 10kg 들어 올렸을 때,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신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혼자 사는데 드는 돈이 많지 않아요.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에 필수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15평 원룸에서 사는 게 34평 아파트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와 소영이도 이혼 후에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건강하다는 것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다음 달 지리산 등반이 정말 기대됩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볼 풍경도 기대되지만 그보다는 제 자신이 또 하나의 도전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 기대돼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처럼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네요. 강영규, 64세.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새로운 아침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제 이야기를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